예, 우리가 코로나로 쫓기다 보니까 세월 가는 줄 것도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짓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동짓날 되면 팥죽을 먹는데 우리 팥죽 드시고 올 겨울도 이제 코로나가 이제 3년째 들어가는데요. 아주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거뜬히 이겨내시는 팥죽 꼭 드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의 거래가 코스피, 코스닥 그 규모를 다 합쳐도 그거를 능가할 정도로 대규모 자본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투자자 보호 그리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 설립 토론회를 하게 된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토론회 자장 맡아주신 이정엽 블록체인 법학계 회장님, 발제 맡아주신 김감래 자본시장 연구원 연구위원,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를 비롯하여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은 기준도 없는 상장과 폐지, 그리고 작전 세력들의 시세 조작, 그리고 다단계 판매 등 많은 불법들이 횡행하고 있지만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불법이니 사기니 이렇게까지 겁을 내고 두려워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 2, 3위를 다투는 대규모 디지털 자산 시장이 되었음에도 정작 2017년 이후에 사실상 국내 코인의 발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발행이 모두 외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시급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디지털 자산 관리감독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시세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상자산의 허위 공시와 시세 조작, 다단계 판매 등의 불법에 대해서는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감시와 처벌을 엄격히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투자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산업이 발전하고 안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둘째로 엄격한 관리하에서 국내 코인 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는 국내 기업들이 코인을 발행하려면 싱가포르 등 해외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쳇말로 가상자산 거래에서 외국 자본시장만 좋은 일 시키고 남의 나라 기업들 자본 조달만 도와주고 있는 꼴입니다. 따라서 국내 코인 발행을 적극 지원하여서 해외로 새는 우리 세금도 막고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는 등 국내로 경제적인 파생 효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봅니다. 우수한 K코인을 만들어서 이를 철저히 관리하여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래 디지털 기술 시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로는 디지털 자산 교육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도한 오해와 불신을 가져온 것은 제대로 된 실상을 알지 못한 데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그리고 노년층까지 모든 국민들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올바른 투자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환의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디지털 자산 관리감독원은 최소한의 규제 그리고 최대한의 지원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환의 선봉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 전문가들 분께서 오늘 디지털 자산 관리감독원의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해 주시고 오늘 모아진 좋은 제안들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오늘 추운 날씨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무엇보다 아까 처음에 노웅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그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하신 배경인데요.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커졌다는 겁니다. 이 가상자산 투자 자체가 이 오르냐 그르냐를 떠나서 지금 글로벌 가상시장의 가치가 지금 또 무서운 추세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가격을 예를 든다 그러면 페이펠이 투자에 참가했다든지 또 이제 현재는 이제
그 SEC가 비트코인 현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승인할지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그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출렁출렁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도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움직인다는 것은 첫 번째, 기관 투자자들이 선취매하는 특성상 이 시장은 앞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특금법인데요. 특금법이 현재 우리 가상자산업법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는 특금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특금법의 이제 기본적인 목적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현금의 흐름에 대한 추적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그 현금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가상자산의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또 업법이 또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소득세법입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때 유예를 주장하셨던 분들 보면 투자자 보호도 있지만 또 하나 과세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느냐라는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보면 이 가상자산 거래 자체는 사실 보면 그 증권 그 거래 과세 시스템하고 유사하거든요. 따라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특금법상에 있어서의 트래블룰이 적용되는 규제 시스템, 그리고 가상자산 업법에 있어서의 불공정 거래 등의 시장 감시 등을 위한 거래 또 감독 시스템, 이것과 또 소득세법상의 그 세제 확보를 위한, 그러니까 그 세수 확보를 위한 과세 시스템, 이 세 가지는 전산적으로 굉장히 연동이 돼서 발전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보면 특금법, 소득세법, 가상자산업법 세 가지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특히나 거래정보 시스템, 시장 감시 시스템에 있어가지고 특금법상의 트래블룰, 소득세법상의 과세정보 시스템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있게 구축하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2023년도 과세 유예는 굉장히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이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그 자본시장법 쪽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미국은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이 비트코인이 오르냐 그러냐 막 논쟁도 굉장히 많았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금융소비자보호당국이나 감독당국에서 실태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요. 현행 법령을 가지고 엄격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5월까지 본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가상자산 관련 법들 있지 않습니까? 증권법도 있을 터이고 또 은행비밀법이라고 우리 특금법도 있을 터이고 그다음에 상품거래법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 투자자 피해 사례가 있으면 기존의 법규를 잘 이용해가지고 계속 엄정하게 집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그 벌금 액수를 본다 그러면 이 벌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또 형사벌이잖아요. 25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그만큼 현재 있어서 제도적으로 미비는 되어 있지만 기존의 규제의 틀 안에서 계속 투자자 보호 행위가 이루어졌고 시장 신뢰성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다.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잘못된 것, 그러니까 사기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입증 책임의 문제나 집행력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나오는 그러한 일반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업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이에요. 공시의 경우에는 그 거래자와 발행인 간의 어떤 정보 격차가 있으니 거래자에게 충분한 투자 정보를 주자는 게 이제 공시의 원칙인데 지금 이제 그 문제점을 보시면 아주 기본적인 데서 이제 문제점이 막 나타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백서상에서 보호예수를 둬서 락업이라는 보호예수를 둬서 일정한 발행량을 우린 이 정도로 하겠다고 공시를 했는데 그건 투자자와의 약속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공시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발행량은 늘립니다. 그게 또 문제되면은 또 거래업자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또 책임이니까 상장 또 폐지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나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응 자체가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 상장 폐지 자체를 도둑 상장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시 규제는 필요하다. 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불공정 거래 측면에 있어서도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 그 굉장히 시장이 분할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SNS나 이런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그 알트코인을 특정한 시기에
가격을 우리가 올리고 그 다음에 고가에서 팔자라는 그런 암묵적 합의가 지금 많아요. 이거 가지고 뭐 펌핑하자라고 뭐 게임같이 즐기는 그러한 이제 코인러들도 있는데, 이러한 묵시적인 시세 조정에 관련된 그 시세 조정 규정 같은 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자산 거래업자하고 보관업자인 경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지금 현재 굉장히 높은 마진을 자랑하고 있어요. 뭐 언론에 보면은 1조 벌면 8,500억이 남는다 그러는데, 하나하나 분석해 보면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증권사 역할도 하고 거래소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예탁결제원 역할도 하고 이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기존에 우리 자본시장법상으로 보면 이해상충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아야 될 영역에서 규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겸업으로 인한 시너지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진이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 가상자산 거래업자 역시도 이러한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스스로 해야 돼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기 규제적인 그런 측면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자율 규제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정적인 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장 규정, 운영 규정 같은 거를 스스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보관 관리에 있어가지고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서 그 특히 예탁 기능, 그 커스터디 업무나 청산 결제 기능은 분리하는 형태로 반드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자본시장법을 보면은 이해상충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 교류를 차단하고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두라고 했지만, 그 이해상충이 그러한 장치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해상충 행위를 겸업 행위를 못하도록 했어요. 지금 자본시장법 기본 정신인데, 특히나 가상자산 보관 쪽, 그러니까 예탁 쪽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 통제로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래서 좀 분리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상자산 관련해서 핵심 규제 원칙에 대해서는 아이오스코라고 하는 국제 그 증권 감독 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미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권 규제 원칙을 적용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원칙을, 또 기존의 원칙이 중요한 거를 막 제시했는데, 그 하단 쪽을 보면요, 이해상충 방지, 거래 플랫폼의 공정성, 청산 결제의 뭐 완결성, 안정성, 그다음 고객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상자산업법의 제정에 있어서 가장 큰 방향은, 이거 저는 네 가지 측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거래자라는 저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는 업자에 대한 이용자인데 전체 시장 측면에 있어가지고 이게 투자자 내지는 거래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래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용자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합니다. 발행인과 거래자 간의 관계를 또 규율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전체 시장 참여자와 거래자와의 관계를 규율하는 체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거래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가상자산 보관업자와 거래자와의 관계를 또 이제 규율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발행인과 거래자 측면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발행인과 거래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이 투자 정보로서 또 그 거래자들한테는 활용돼야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있어가지고 공시 쪽은 해외에서 보면은 가상자산 공시 쪽 그 법리가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그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 게, 이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약이나 IT 쪽 R&D에 있어가지고는 그 연구개발에 있어가지고 이미 여러 가지 그 주가가 급등락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마일스톤 공시라고 해가지고 중요한 그 이벤트가 있을 때 의무 공시를 하게 되고, 또 공시 위반이나 변경이 있을 때도 그 공시나 불공정 거래 규정을 적용하는 그러한 법리가 굉장히 발전돼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장 참여자의 거래자 관계에 있어서는 시세 조정,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부정 거래 행위, 시장 교란 등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시장 신뢰성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시장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 건, 신뢰성 있고 규제를 많이 받지만 신뢰성이 있으면 수수료도 많이 받아요. 지금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 나스닥에 상장돼 있지 않습니까? 투자도 잘 받고 수수료도 그 기관 투자들 중심으로 해서 3%대까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결국 국내도 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래업자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죠. 가장 중요한 거는 상장 규정, 운영 규정을
본인들이 만들어서 이거 그냥 그 이용자와의 약관 내지는 뭐 계약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율규제 측면에 있어가지고 단체법적 원리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보관관리업자인데, 전 보관업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비트 라이센스라는 걸 이제 뉴욕에서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비트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예를 들면 고객의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계정을 분리해야 돼요. 우리는 예탁금만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하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객이 비트코인 하나를 샀으면 그 계정에 하나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처럼 뭐 그 지급 준비율 뭐 이런 거 없습니다. 1대1 매칭이 돼야 되고, 세 번째로는 파산 위험에 대해서 그 미국의 코인베이스는 스스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증권과 똑같이 투자자들한테 시큐리티 인타이틀먼트라는 걸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인타이틀먼트 갖고 있으면 내가 물건을 갖고 있는 거고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 그 사업자가 빌려간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업자와 거래자 측면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이제 계속 내시면서 우리 입법안도 지금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좀 뒤쪽에서 내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 이런 그 분리 보관 의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쓰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좀 훌륭한 그 제정 입법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그 가장 기본적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유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블록체인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현재 주무부처가 과연 디지털 자산 혹은 가상 자산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 역량이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부터 금융위원회 은성수 전 위원장, 고승범 현 위원장,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까지 정부 주요 금융기관의 기관장들은 모두 디지털 자산의 내재 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자산은 발행 기업과 프로젝트의 투자금 모금 창구이자 다양한 서비스 출현 및 기술 개발에 동인이 되며 또 신규 이용자 유입의 매개가 돼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내 금융규제기관에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디지털 자산의 내재 가치가 없다고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가상자산 혹은 디지털 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산업적 역할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상황은 기술을 모르는 금융규제기관이 감독하고 금융을 모르는 기술지원부처가 지원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ICO 진행 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팀은 백서를 비롯해서 발행계획서, 참여 개발자 이력, 특허 현황, 주주와 임직원의 범죄 경력, 자산관리 계획서, KYC, 이행 동의서 등의 서류를 감독원에 제출하고 감독원은 제출 서류를 검토해서 3개월 내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해 주면 됩니다. 신고 수리가 된 프로젝트는 바로 ICO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ICO가 종료된 이후에 1개월 내 결과 보고서를 감독원에 제출하면 해당 내용은 감독원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이후 6개월마다 진행 사항을 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감독원은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내용을 공시해 더 이상의 추가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현황 파악과 공동 대응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건실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이라고 할지라도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자금난이나 인력난 등의 문제를 도와주고 특히 해외 특허 출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과 시장 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통시장 감독 및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 지원 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대부분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최근에도 거래소 코인 상장 및 폐지에 관해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상장 폐지의 모호한 기준 때문에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만 모든 고통이 전가됩니다. 기술력이 없고 사업성이 모호한 코인이 상장돼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씩 가격이 요동쳤다가 급락하더라도 거래소는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으며 그 사이 엄청난 수수료 수익이 발생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 뒤늦게 상폐시키면 거래소의 역할은 끝납니다. 코인이 상폐되면 오히려 피해는 오롯이 그 코인의 홀더들만의 몫이 될 뿐입니다. 이 같은 비대칭적인 불공정 시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러나 코인의 상장과 폐지는 기본적으로 개별 거래소의 자율적 영역에 두어야 하며 정부 기관의 개입이 오히려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코인 상장과 폐지에 관여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릇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어서 리스크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장과 폐지는 거래소 자율에 맡기되 반드시 6인 이상의 거래소 상장 및 폐지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중 적어도 3분의 1은 거래소와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외부 위원들로 구성하게 하고, 코인 상장은 위원회의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 폐지는 구매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게 하며, 대신 상장과 폐지 직후 위원들의 실명이 공개된 회의록을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위원회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유통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시장 신뢰 구축을 위해서 24시간 시장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중앙데이터센터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중앙데이터센터는 개별 거래소의 시세 조정과 자전거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의 시장 교란 행위와 해킹 등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조기에 재빠르게 감지하고 개입함으로써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별 거래소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프로그램에서 이상거래 발견 시 해당 거래소의 소명 자료를 받아 확인합니다. 확인 결과 금융범죄가 맞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거래소 과실로 인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징금 등의 처벌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해킹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거래소의 기술 결함을 찾아내 보안 패치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도울 것입니다. 이 외에도 분산금융과 커스터디, 스테이킹 등의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과 NFT, ETF 등의 연구와 자료 조사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자료 수집 과정에서 특정 서비스 및 플랫폼의 위험성이 확인된 경우 해당 내용을 공시해서 피해자 예방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인 만큼 선제적으로 규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으로는 감독원의 세 번째 주요 업무는 바로 기술 특허의 관리 지원입니다. 국내 특허 출원의 54%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16.4%를 차지하는 개인은 비용 문제 때문에 전체 중에서 오직 4.3%만이 해외 특허 출원을 하고 그 나머지는 절대적으로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감독원이 맡아야 할 업무 중 특히 강조되어야 할 역할이라고 봅니다.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은 평균 1,500만 원 정도로 동일 특허라고 하더라도 개별 국가마다 따로 출원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특허 출원 비용은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출원 이후 정기적인 특허 갱신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술이 바로 자산이 되는 시대인 만큼 특히 블록체인 특허 대부분이 디지털 자산 거래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내 디지털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주요 국가의 금융기업들이 중소형 프로젝트의 기술들을 경쟁적으로 사모으고 있는 이유는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성이 제일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자산거래 시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독원은 디지털 자산 거래에 관련된 금융기술과 보안기술에 대한 해외 특허 출원 원스톱 서비스 센터를 만들어서 국내 특허를 해외로 확장시키고 국내 기업의 특허권을 보호해주며 기술 거래 시장의 활성화도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원의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금보다는 가능하면 산업의 주요 참여자인 ICO 프로젝트 기업과 거래소의 기여로 기본적인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ICO 프로젝트는 신고 수리 접수 시 5천만 원, 신고 수리 갱신 시 500만 원을 부담하도록 하며 이 비용은 ICO의 적정성과 기술 검증, 사업 모델 점검, 리스크 확인 등을 비롯한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컨설팅하고 지원해 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해당 ICO 진행 시
해외에서 진행할 경우 재단에 예치해야 되는 10억 원 이외의 각종 인건비, 재단 설립비, 행정 및 법률 서비스 비용 등과 각종 부대 비용, 리스크 요소 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저렴하고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래소는 전년도 총 수익을 기준으로 1에서 2%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하는 안을 고려 중인데, 단 전년도 수익이 적자이거나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5천만 원으로 일괄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거래소가 부담하는 비용이 자칫 과도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비용으로 거래소의 상장과 폐지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건강한 상장 및 폐지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중앙 데이터 센터의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국내 거래소의 시장 교란으로 인한 신뢰 상실이나 피해자 발생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외부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의 자산 탈취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리한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양대 거래소의 매출 실적을 잠깐 살펴보시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의 금년도 3, 4분기까지의 수익은 2조 8,209억 원, 당기 순수익 1조 9,900원에 이릅니다. 빗썸 역시 동기간 3, 4분기까지의 매출이 7,538억 원, 단기 순수익이 7,684억 원입니다. 빗썸이 매출보다 오히려 단기 순수익이 더 높은 이유는 그 사이 가상자산의 평가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두 거래소 모두 연말까지 포함한다면 수천억 원 이상 수익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에 비해서 국내 거래소의 수익은 전적으로 국내 이용자들에 의해 형성되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국내 시장에 대한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은 삼성전자보다 더 커져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거래소 수수료 역시 증권사 주식 수수료에 비해서 최대 25배, 최소 4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나 국내 이용자들은 주식보다 훨씬 자주, 훨씬 더 큰 금액을 이들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거래소 거래 금액은 국내 주식시장 금액의 2배가 넘습니다. 커진 시장 규모만큼 이제 거래소도 더 이상 시장 교란의 직간접적인 공모자가 되거나 상장 폐지의 피해를 오롯이 이용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모렴치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내 이용자 보호와 기술 기업에 지원하고 유통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자이자 기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과 함께 말입니다. 자주 뵙는데요. 박주영 금융혁신기획과 과장님께서 먼저 하실까요? 아니면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좀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설재근 수석부회장님 가능하십니까? 이 산업을 고민하는 업권법의 어떤 기반하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어떤 자금 세탁 방지라는 특권법이라는 어떤 정말 좀 이 가상자산 산업을 위한 어떤 법이 아닌 특권법이라는 그 제도 하에서 사실은 거래소 신고, 그리고 자금 세탁 문제, 그리고 오히려 은행이 실명 계좌라는 어떤 툴을 가지고 가상자산 산업 이 부분을 상당히 왜곡시키는, 은행 어떤 실명 계좌를 갖지 못함으로 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생각은 디지털 자산 어떤 그 감독, 관리 이런 측면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 진흥 감독원이라는 이 산업을 육성 보호하는 측면과, 그리고 투자자, 참여자를 보호하는 그 측면에서의 감독원 두 가지 기능들을 동시에 가지는 형태로 되는 것이 향후 어떤 그 한국 사회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다소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특히 저 마지막에 우리 그 에반젤리스트께서 하신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거래소가 1%의 수익을 뭔지 모르겠는데 삥 뜯는 건지 지원금을 내라는 건지, 이런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하기가 힘든 업계의 어떤 관점이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어도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어떤 그 가상자산 관리 감독원은 하나의 어떤 정부 기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기구가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도 하고, 그리고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 어떤 측면들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올 한 해 저희들이 금융위, 금감원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봤을 때 마찬가지 정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측면들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통일된 내지는 미래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정책 또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 못한 것도 사실은 솔직히 어떤 올 한 해의 어떤 상황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언급된 바와 같이 뭐 올 한 해 뭐 2조를 벌었다, 3조를 벌었다, 올 누적을 한다면 2, 3조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적어도 올 한 해 이제 사실은 소위 말하는 뭐 피라미드라든지 그런 어떤 정말 수준이 안 되는 가상자산 거래소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형태를 뗀 그 모든 것들은 이번에 모두 정리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결국은 4개의 현금 실명 계좌 거래소와 그리고 한 20개 남짓한 코인 거래소 이렇게 이제 양분된 거고 어떻게 본다면 이 업계 전체의 어떤 수익이 사실은 어떤 4개 실명 거래소만으로 국한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비트, 비스물 제약은 모두 다 적자라고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코인 거래소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고 아마 내년 3월에 트래블룰 관련된 그 과정에서 추가 그 인가가 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의 코인 거래소도 사실은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고요. 겨우 이제 사실은 업비트는 실질적으로 말한다면 가장 뭐 경쟁력을 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아마 그런 발표도 했었죠. 나스닥 상장도 뭐 검토한다는 그런 기사가 한번 나왔든지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내에서 사실은 수용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지금 사실은 업비트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거래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제도를 따라야 되고 국내 금융당국의 어떤 지침을 따라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사실은 충족하기 위해서 사회공헌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어떤 준법 감시 강화 지금 이제 모든 그 저희 협회 회원사들이 그런 분야에 대한 투자, 비용, 인력 충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그리고 국내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의 어떤 정권사라든지 뭐 또는 뭐 저기 투자 운용사라든지 그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오래된 어떤 기관과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축적된 노하우 이런 것들이 없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가상자산에 대한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엔제 세대들이 그렇게 모여서 이 한국의 블록체인 산업을 성장시켜 왔고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런 어떤 블록체인 참여자들, 산업 참여자에 대한 하나의 어떤 토대, 포털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본다면 현재로서는 우리 거래소들이 뭐 수익을 저렇게 많이 벌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헌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제 생각에는 이런 그 감독, 관리 이렇게 간다면 뭐 업비트나 비스미나 망하는 것 저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여기서 그 이야기는 코인 상장 폐지 그리고 뭐 시장 감시위원회 감독원이 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시장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야 될 어떤 기능, 역할 이런 부분들 분명하게 구분을 시켜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관료 또는 감독이라는 어떤 것은 추가를 하면요 무한정 커지고 그 사실은 이 부분에 블록체인 전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저는 감독원이 해야 될 역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인에 대한 평가라든지 아니면 공시라든지 터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산업이 커져가는 차원에 커져가는 과정에서 민간 영역에서 할 사람들이 모일 거고요. 그 돈이 또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왜 정부가 왜 감독원이 다 하려고 그러는지 저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요. 아마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끝내겠습니다. 저희 블록체인 협회에서도 한 6개월쯤에 이제 올해 지금 내내 저희들이 자율규제라는 형태로서 상장 및 상장 폐지, 내부 통제 기준, 광고, 공시, 분쟁 조정, 표준 이용 약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 위원장과 저희들이 자율규제 측면에서 계속 서로 컨설팅을 더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회원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어떤 그 말씀드린 그 6가지 오늘 그 발표자들도 언급한 그 상장, 내부 통제, 공시, 분쟁 조정
이런 부분에 대한 자율 규제안을 저희들이 회원사들과 함께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검투협이라든지 뭐 정권협회라든지 어떤 사실 업권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업권법이 제정이 되면 그 산하에 인가법인을 두겠다, 민간 차원 인간협회를 두겠다라고 규정 짓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자율적으로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사실은 규정을 하고, 그런 규정 속에 규정과 정부 당국과의 긴밀한 어떤 협의 뭐 이렇게 가는 게 이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고 업계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어떤 저희 블록체인 협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조금 어찌 보면 조금 막막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공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식을 예를 들면 주식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한 것을 공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 가상자산의 그 어떤 미치는 가격 변수에 미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들이 크게 없어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백서에 들어가 보면 가상자산 발행 물량, 유한하다, 무한하다, 1년에 발행할 수 있는 물량, 그 다음에 그 자기네들 어떤 소각 정책, 이런 것들을 막 적어놨는데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시 문제에 대해서 가상자산에다 요구했을 때 그걸 그렇게 공시를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공시의 주체가 누군지도 문제가 돼요. 지금 우리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공시 주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공시 주체가 누구죠? 저는 실은 지금 현재 누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 사람이 어떻고 어찌 보면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더 효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뭐 업데이트 시킨다는데 누가 업데이트 시킨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은 너무나 지금 현재 멀리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공시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걸 공시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공시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 공시사항을 보지 않으면 이 가상자산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지 올라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실은 내부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 이것 때문에 실은 손해를 볼까 봐 이 공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공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공시하고 요구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도 정해지기 힘들어요. 지금 코인의 발행량, 뭐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 기술이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는 가세하기 더 힘들어집니다. 그럼 암호화 기술이 높아졌다고 하는 게 그게 그 가상자산의 가치를 올릴 건가? 그게 너무 올라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모네로는 상장 폐지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분 관계. 실제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 주식 같은 경우는 기관들이 얼마를 사고 개인들이 얼마를 사는지 그 공시합니다. 지금 이건 전혀 없어요. 지금 누가 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기관들이 움직일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외국계, 미국계 그 기관들이 살 때는요, 자기네들끼리 정보 소통을 합니다. 오늘 누가 사는지 대강 알아요, 자기들이. 하지만 우리 개인들은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만히 재밌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관찰했는데, 우리가 이더리움이 있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리미티드예요, 제한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되는 걸 보면 이더리움 클래식이 거래량이 훨씬 많습니다, 이더리움보다.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시장에서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주식 같으면 알 수 있거든요. 분석을 하게 되면. 전혀 분석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면은 이 백서 등 관련 정보를 보게 되면 이게 너무 부실한 거.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백서를 충실하게 공시해라.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의미 있는 겁니다. 뭐 백서에다 뭘 적든 간에 하여튼 여기서 보면 거기 백서를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백서를 읽어보면 뭘 말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버리면 제가 몇 가지 적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그 가상자산에 대한 그 용도를 가지고 자꾸 분류하려고 하는데 제가 폴카닷이라고 하는 이 그 백서를 한번 봤습니다. 폴카닷. 이 폴카닷이라고 하는 이 가상자산은 이더리움 개발자 중에 한 명이 튀어나와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연결하는 인터체인 프로젝트인데 네트워크를 뛰어넘는 거버넌스, 스테이킹, 본딩의 명확한 목적을 제공한대요. 뭔 말인지 하도 모르겠어요. 이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마나라고 하는 코인이 있어요. 가상현실 부동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코인은 디센트럴랜드 플랫폼에서 가상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활용한답니다. 근데 실제로 매매하는 데 활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앞에 거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것보다 훨씬 좀 구체적인데 이것도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런 코인을 사는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사는 이유는 뭘까요? 비싸게 되기를 바라고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게 그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은 우리가 뭐 업권법을 만들고 감독원을 만들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잘 이해가 되고 그런 것들이 리서치가 되었을 때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업권법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어떤 그 현재 그 위치해야 될 그 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묻어 들어가 있는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제가 지금 발표자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우리 지금 보면은 제가 적어왔는데요. 이 국제화된 시장 분할, 우리 가상시장 특징 중에서 국제화된 시장 분할인데 이 국제화된 시장 분할 문제는요. 제가 이거는 정말은 아비트리지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김치 프리미엄이나 이 우리 미국에 있는 코인이나 우리 시장에서 코인 거래될 때 가치에 대한 어떤 차이가 나는 거 이 문제는 정말은 이 아비트리지 재정 거래를 통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아직 되지 않고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지금 가상자산 플랫폼에 대해서 쭉 2분 정도.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략을 하고 아까 우리 에반젤리스트가 말씀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 제가 묻고 싶은데요. 이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실은 내재 가치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실은 이것이 자산이라고 하는 건 믿음은 분명히 있지만 내재 가치가 없다고 하는데도 동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재 가치가 있어서 자산이 된 게 아니라 여기 믿음에만 자산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리고 저는 이제 감독 기관에 대해서 이제 쭉 제가 봤는데 이 감독 기관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고생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우리 말씀하실 때 감독 기관을 이렇게 정부가 안 하고 이렇게 어떤 거래소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있느냐 하는 건데 실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회계 기준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회계 기준원. 예전에는 회계 기준을 금융감독원에서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금융감독원에서 만들던 회계 기준을 회계 기준원이라는 민간기구로 던지면서 그 회계 기준원이 그냥 은행 같은 데에서 출자하고 금융감독원도 지분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례가 있는데 실은 이 감독원, 이 현재 이 디지털 감독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생각에 아까도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권법이라고 하는 게 그 제정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감독원이 생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이제는 제조업이 먼저가 아니라 금융이 먼저 가야 되는 차원에서 사실은 지금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이 지금 시점이. 예를 들면 지금 네이버의 대표터가 2억 명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인구는 5,030만 명이에요. 그러면 네이버가 대표터가 안에 쓰는 잼이라든가 코인 같은 거는 2억 명이 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은 이제는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 어떤 개인이 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한국은 이 시점에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외국인들한테 서울 하면 무슨 개념이 뜨니 이러면 아무 개념도 안 뜬대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떤 글로벌 브랜드를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금융이고 이제는 금융이 오면 제조업도 더 커질 수 있는 시점이라는 큰 인식이 우선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제페토에서 구찌가 입점이 됐어요. 그러면 구찌가 한국 사용자가 여기에 예를 들면 2억 명이 제페토에서 2억 명이 쓴다면 한국의 구찌 생산 허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이 제페토 안에 있는 이 잼이라든가 코인이 2억 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액세스, 그러니까 그게 실제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걸 요구가 커집니다. 그러면 그게 원화로 대환이 돼야 되고요. 원화로 대환을 안 해주면 그게 달러로 대환이 되거나 다른 통화로 대환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현재에서는 기회면서 잘못 처리하면 또 기회를 놓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디지털 자산 강국이 되려고 하는지 금융 허브로서의 브랜드를 원하는지 그리고 이제는 제조업이 중국 같은 나라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전체적인 발전 전략을 이런 메타버스나 디지털 자산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관리 감독의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전체적 방향은 정부는 최소화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가만히 놔두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 투자자 보호라든가 불공정 거래라든가 이런 것들 이유를 대서 지금 아직도 형성이 잘 안 된 이 동네에 와서 그림도 안 그려진 이 동네에 와서 먼저 관리 감독을 만들어 놓고 뭔가를 거기서 육성하고 지원하고 뭔가 해주겠다. 그게 뭐 시장보다 더 잘 아냐 이거죠. 정부가 시장보다 더 잘 알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험을 지금 여기 ICO라든가 STO 쪽에 우리가 맞추면 앞으로는 이 상장하는 코인에 대해서 백서라든가 이런 거는 개인이 아무리 공시를 100번 잘해도 개인이 보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중개기관과 거기에 대한 감사기관이 나와주면 일이 터질 때 얘네들에서 굉장한 페널티를 주면 얘네들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그 시장 책임을 거래소하고 그다음에 중개기관들의 역할을 크게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이 지금 여타결제원의 13개 기관이 B2B잖아요. 이것도 크라우드 B2B거든요. 그래서 전문 중개기관을 줘가지고 지금 크라우드 펀딩 한단 말이에요. 라이센스 받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ICO에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야지 어떤 정부가 모습을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한국은 수입도 해외 의존하고 수출도 해외 의존해요. 자체 시장이 작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양쪽이 다 해외 의존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자유롭고 가장 개방된 국가가 돼야 돼요. 지금은 이제는 과거하고 다릅니다. 이제는 제조업으로 가기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고요. 이제는 금융 하나만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뭐 제표토 하나도 2억 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나라 개념이 메타버스 시대, 디지털 시대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럴 때 어떤 규제 때문에 못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나라 국부 손실이거든요. 제가 하는 CO2 네트워크 그 탄소 배출권도 본사를 싱가포르 한 이유도 규제 때문이거든요. 한국이 안 한 이유도. 왜냐하면 STO나 이런 것들이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거든요. ICO라. 그래서 그리고 워낙 이런 외환에 대한 이런 규제라든가 이런 게 되게 세기 때문에 그래서 저 큰 그림을 그리고 전략적으로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에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일단 지켜보고 보면서 가는 다른 나라에서는 증권으로 규제한 나라도 있고 아닌 나라도 있으니까 좀 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게 더 우선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이 디지털 자산 관리 감독원 뭐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 이제 감독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감독에 초점을 둘 것이다,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발표하신 바와 같이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최대한의 지원이 목적이라면 뭐 감독보다는 지능에 좀 부합하는 지능원으로 좀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사업자 연합회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지능과 감독 사이 충돌 가능성 문제입니다. 지능 정책은 이제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것이고 감독 정책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뭐 사업자 건전성을 확보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과 이제 감독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지능 기구랑 감독 기구를 분리해서 뭐 지능 정책과 감독 정책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감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뭐 이제 소비자 피해가 좀 심할 수 있는 대형 거래소들은 규제를 좀 강화하고 뭐 벤처나 혁신 기업들은 좀 뭐 예외를 인정하자 뭐 이런 방안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규제 감독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고 블록체인 산업진흥 육성을 담당하는 부서는 과기정통부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규제는 막기 위한 규제가 있고 열기 위한 규제가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막기 위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업자 신고 시 ISMS 인증 요구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많다고 뭐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관을 만들 거면 막기 위한 규제 기관이 아니고 건전한 시장을 열기 위한 그런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립 형태에 대해서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텐데요. 이제 뭐 민간 기구로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으시고 정부 조직으로 둬야 된다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민간 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뭐 우리나라 금융감독원도 무자본 특수법인이고 뭐 공적인 민간 조직이다. 뭐 그리고 영국의 뭐 건전성 감독기구, 영업행위 감독기구도 정부로부터 독립된 감독기구고 모두 공적인 민간 기구다. 뭐 이렇게 주장하신 분 계시고. 그리고 민간 기구로 운영할 경우에는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용이하고 좀 더 시장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뭐 관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정부 조직으로 둬야 한다는 견해에서는 뭐 여러 가지 감독이나 이런 뭐 모니터링, 뭐 규제 이거 시행할 때 행정부처만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하면은 이게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제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민간인일 경우에는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기구를 운영할 때는 이제 뭐 좀 업무 수행상 정부 협조를 얻을 수 어렵다 뭐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을 잘 고려해서 저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법치주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본권적인 중요성을 갖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공청회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해서 그런 사업자들의 의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좀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반영해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다음에 그다음에 법률로 규율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엘살바도르 케이스인데요. 엘살바도르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파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제2 법정 통화로 지정한 그런 국가인데 그렇다고 이게 국민들이 다 동의한 건 아닙니다. 엘살바도르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600명 이상의 응답자 중에서 한 92%가 비트코인 수용 의무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뭐 93%가 급여를 가상화폐로 받고 싶지 않다. 82.5%가 비트코인 송금을 받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엘살바도르가 법안을 통과하기 전에 좀 국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좀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뜻깊은 자리를 좀 많이 마련해서 좀 이해 관계자들, 뭐 사업자들 이런 의견들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부터 토론까지 굉장히 중요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크게 살펴보면 이제 소비자 보호, 그러니까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발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 그리고 어느 쪽에 좀 강조를 두신 분들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회 정무위와 함께 이제 가상자산업권법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논의 과정에서 이런 정책 아이디어를 저희도 이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저희가 피드백을 받아서 같이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뭐 구체적으로 다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 시간 관계나 뭐 등등 해서 지금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들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